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윤희석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여야가 날선 공방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차 갔을 때도 그 일상적인 그런 예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난을선 얘기들을 오갔고 했는데 여야 관계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순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첫 정기국회에서 예산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걸로 보이고 또 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또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특검 얘기들 네.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공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시 정기국회 과정에서 서로 집중적으로 좀 보려는 포인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어떤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 이런 입장일 텐데 어떤 부분에 민주당이 좀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에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 언론들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긴 하지만 올해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을 해봅니다. 보통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면서 창을 든다면 여당이 민생의 정책 안건을 들고 방어막을 치고 네. 그리고 민생 정책을 우선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그러는데요. 이번 정기국회는 굉장히 정반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두 번째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모두 민생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공세나 이런 건 없었고요. 민생 제일주의 그리고 국민 우선 정책을 펴겠다 하면서 몇 가지 안들을 제시했는데요. 네. 어저께 워크숍에서도 국민 우선, 민생 제일 우선으로 해서 22개 중점 법안을 제시를 했고 특히 민생 시그널 169라고 해서 169명의 의원들이 각자 자기 숙제들을 담은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또 결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사채 근절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장애인 국가 책임제 실현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의원들이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실적을 내야 하는 과제들을 던져준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내세운 거고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서 보시겠지만 민생 얘기는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실책에 대한 발언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에 어떠한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정부 여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세게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지 민생 이슈 다루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를 비롯한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정책 제시 이런 것들을 보면 민생이 전혀 소홀하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국회 개원 전에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부세 완화 관련 내용이었는데
일단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를 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는 납부를 연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미흡하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실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종부세 관련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종부세 완화, 여야 공이 대선 때 다 종부세를 좀 낮춰주자 이렇게 공약을 다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을 60%, 100% 할 거를 60%로 내리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공제액을 지금 11억인데 14억 정도로 올리자. 그래서 과세되는 기준을 좀 높이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종부세 2가구가 돼서 종부세가 좀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된 셈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진전이 없고 추후에 아마 더 얘기할 그럴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합의되지 않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추후 논의 과정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명확히 다른 것은 사실이고 우리 당이 오늘 아침에 기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인데 종부세를 내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고령,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 하자. 그래서 유의하는 그런 거고요. 종부세를 그 기준을 11억에서 14억까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으로도 제한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법인세를 또 인하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여파로 또 긴축재정안을 또 예산안을 내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은 다 감세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은 고물가에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을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산안 관련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5분 응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김기현 의원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당헌 당규를 다시 고쳐서 명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서 2차 비대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비대위가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하고 2차 비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고 말고 그거하고 우리 당의 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친다 이것이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내일 예정된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을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든지 본인의 대표직의 어떤 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당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정말 가처분을 또 시급하게 인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국위원회 열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계획했던 당헌 개정, 즉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추가하는 그 작업이 무산이 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그 계획도 무산이 또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법적 판단을 또 구한 이 상황에서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법원으로 자꾸 가져가서 정치의 사법화를 꾀하는 이 모양새가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정치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표시해 주셨는데 수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여당이 안정이 돼야 네. 민생도 잘 챙길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건의 이 상황에 국민의힘 상황의 출발은 이준석 대표를 전 당원의
선출에 의해서 투표로 인해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진 형국이거든요. 근데 가처분이 인용된 배경에는 그러니까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처분 결정 취지를 보면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일부 최고위원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어쨌든 거리시키려면 당원 소환제라든가 당원에 규정된 이런 수단을 써야지 일부 최고위원들의 계획으로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짚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9월 6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이 조금 전 발표를 했네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룰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시점에서 소환을 통보했다.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계속 안타까운 게 첫 정기국회인데 민생을 챙기면서 정말 실적을 평가받아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디언 기후제라는 말처럼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산적한 민생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여야가 맞대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합시다. 이런 논의도 모자랄 판에 계속 정부와 어쨌든 검찰은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여당은 내부에서 집안 싸움만 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검찰의 이 발표로 인해서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검찰, 경찰 이런 쪽의 수사가 뭐 국회 일정과 연계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6일 소환 통보를 한 건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우리 정 전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예민하게 나오신다면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관련해서 또 굉장히 거센 정치 공세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당연히 있고 민생 강조하시니까 정기국회 일정에는 잘 합의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관련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서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의 결정은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들으신 대로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최고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짚을 것은 안철수 의원 등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대위를 설치하는 순간 당원 규정에 의해서 최고위원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되돌리려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본안 판결에 의해서 비대위 설치가 위법하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단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향후에 정지해달라는 그런 가처분 인용에 불과합니다. 네.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당원 규정을 좀 더 확실해서 다시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의총에서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결론과 관련해서 이런 의문이 좀 들던데요. 그렇다면 이 당원을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한다면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것에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또 추가적인 신청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헌 개정을 통해서 현 상황을 재단을 한다. 결국 소급 적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 오늘 또 가처분 낸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 시작되는 비대위에 대해서도 또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또 법원의 판단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 최근 당의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장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이 다른 윤핵관들의 거취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관심들을 좀 모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저께 언론에서는 이선 후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당 생활이 25년인데 그 어저께 장제원 의원께서 하신 얘기는 탈윤핵관 선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정하게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여기를 떠나서 더하기 당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백의종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진정성 있는 이선 후퇴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건 없고 임명직 공직을 안 맡겠다 하는 것은 그 윤핵관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이제는 좀 윤핵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윤주관, 윤석열 주변 관계자 아니면 나중에는 윤무관, 윤석열과 무관한 관계자 여기까지 나는 시나리오를 갖고 착착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권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지난번 선거 끝나자마자 지역구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선악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기 당대표를 나오기 위해서 공직 안 맡겠다고 선언을 했을 뿐이지 이후에 이제 당 대표 그 선출에서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안철수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지금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당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윤핵관 중에 핵심으로 꼽혔던 맏형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사퇴한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 두 사람의 이 같은 입장을 놓고서 이것이 백의종군이냐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좀 후퇴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백의종군이냐 전략적 후퇴냐 그런 거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저희 당이 지금 지도부 구성조차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네.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향후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행동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방금 정비서관님께서 저희 당과 장제원 의원에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듯한데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윤핵관을 뭐 탈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조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심과 당심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국민들께 명백하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구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 억측이라든지 오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잘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한 결정이라고 추가 네. 발언 네, 해도 네. 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그 지금 청와대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대통령실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0여 명이 지금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다 어공들인데 이게 장제원 라인은 권성동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건데 그 배경은 김건희 여사 관련, 건진법사 관련 그 소스들이 어디에서 나가느냐 봤더니 이들한테서 나가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폭로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 어쨌든 그
추려보니 80여 명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이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한 동지로 같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끈끈한 그 정치적 동지로 간다면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할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배경을 종합해서 저는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좀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상이 대부분 여의도 출신 인사들이 많다.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검찰과 관료 그룹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무게 중심축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짚어놓아야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분야에서 대통령실의 어느 쪽에서 그러한 인사들이 있었느냐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주로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와 업무 관련한 문책 성격이라고 본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징계가 내렸을 때 당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분석 부분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인용이 될 거냐 말 거냐 또 인용이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문책이 이루어진 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물론 문책을 당해서 더 이상 대통령실에서 일을 못하게 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럼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게 됐느냐를 볼 때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연관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개편은 어디까지나 업무 성과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럼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느냐 하겠는데 정무나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계셨던 분들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여의도 정치권과 연을 맺고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기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민주당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검찰이 어떤 배경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는지까지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던가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같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한 거고요. 탄핵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공사 관련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사적 채용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어저께 진성준 원내수석께서 워크숍장에서 나오면서 네. 언론에 답변하기를 특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선 민생 우선을 가되 계속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석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예산안을 놓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비판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한 좀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예산 편성 과정과 감세를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초대기업에 감세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600조에 불과하던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됐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정부에서 여러 분야에 다 돈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쓰다 보면 나라 국간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준다, 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부족하느냐 정치공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